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를 했습니다. 8년 만에 철폐를 한 거고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2013년 4월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담한 금융정책, 쉽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실질임금 플러스로 전환된 게 최근인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소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2024년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러면 2025년은 어떨 것이냐? 작년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일본의 8년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를 했습니다. 8년 만에 철폐를 한 거고 사실은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마이너스 금리만 철폐한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 조절이라고 해서 YCC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ETF나 리츠 같은 리스크 자산 매입도 폐지를 했습니다. 일본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사실은 그 3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왜 도입됐는지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2016년 2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2013년 4월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는데 아베노믹스 이제 새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이렇게 새 화살인데 사실은 새 화살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 쉽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가 일본에서 이제 질적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국공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CP, 주식, ETF, 부동산 시장, 리츠 이런 거 다 사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이걸 시작할 때 2년 안에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면 딱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2% 물가 상승률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겁니다. 2015년경에 앞으로 이걸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조금 더 과감하게 가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2016년 2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야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은행 가면 은행에 돈 맡기고 나서 마이너스 금리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좌 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 보관료를 내야 되니까 손해죠. 결국 그걸 대출을 자꾸 해줘가지고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입장은 뭐냐면 대출을 더 해줘라.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니까 결국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은행이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체질이 바뀌었거든요. 버블 붕괴를 겪으면서 자산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무차입 경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돈을 안 빌리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려고 하다 보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안 빌리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더라도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죠.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일본은행이 이 마이너스 금리도 부작용을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큰 부작용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다 보니까 장기 금리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이 금리도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일본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거죠. 왜? 아니 이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금리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1억 조달할 때 그걸 투자하는 사람은 1억 주고 사고 수수료를 또 내고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국채 발행해도 국채를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적어도 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단기 금리 조절입니다. 이걸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그걸 2024년 3월에 이제 안 하겠다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 2%가 드디어 달성이 됐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냐면 물가 상승한 게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상승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2022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에서 회복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물가가 또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물가가 상승한 건지 이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용 인상의 어떤 물가 상승인지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2년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뭐였냐면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물가는 인상하지만 그것이 수요와 임금이 견인하는 어떤 바람직한 물가 인상으로 될지 안 될지 이걸 바라봤던 건데 2023년에 일본의 춘투라고 하죠. 춘계 투쟁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이 3.5% 30년 만에 높은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5.1%. 이거는 1991년 이후에 33년 만에 높은 수치거든요. 결국 거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해도 되겠다. YCC도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8년 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었나? 뭐니 해도 엔저 정책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또 해외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 달러로 벌어들이고 그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면 N으로 환산되면서 N 환차익이 발생하니까 기업들의 영업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 금리 내지는 엔저의 수익을 많이 봤고요. 다만 부정적인 측면 실질 임금이 좀처럼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춘계 투쟁을 통해서 발표된 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대급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걸 상회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질 임금 플러스로 전환된 게 최근인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는 거는 결국 월급 급여 생활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진다는 뜻이고 결국 소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본의 경기 회복에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가 철폐되면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죠. 사실은 그 이후에 2024년 7월에 정책 금리가 0.25%가 됐고 2025년 1월에 0.5%가 됐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최고로 높은 수준인데 사실 1990년대, 1999년부터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근 30년 가까이를 금리 없는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금리도 올라가고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현금을 많이 쓰고 현금 보유 성향이 굉장히 높았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회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 투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 이자율도 올라가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20-3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경기 순환을 보면 지금 현재가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해서 제17순환 확장기에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화랑이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 정점이 어디였는지는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연도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보면 2021년에 일본 경제가 2.7%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죠. 그전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2.7% 성장을 했습니다만 2022년에는 0.9%로 완만한 성장으로 이어갔습니다. 2023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때 경제 성장률이 1.5%였어요. 특히 설비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쿠마모토에 대만의 TSMC 공장 1공장, 2공장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의 라피더스라고 해서 2나노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공장 들어왔고 그 외에도 뭐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도 27% 증가했습니다. 이 2023년도에 명목 설비 투자가 100조엔 돌파했는데요. 이게 1991년 이후에 100조엔 돌파한 거는 뭐 한 32년 만이거든요. 그 정도로 2023년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2024년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좀 약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그래서 0.1%, 0% 겨우 넘을 정도 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슈퍼엔저라 그러죠. 달러당 150엔, 160엔 이렇게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수입 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 서민층 경제가 특히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체 일본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내린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또 작년에 2024년에 도요타 자동차 비롯해서 이제 품질 데이터 조작 문제로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7월에 그 금리 인상했잖아요. 7월에 금리 인상하고 8월 1일에 블랙 먼데이라고 뭐 주가 폭락하고 전 세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러면 2025년은 어떨 것이냐? 작년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샥이 너무 커서 당장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도 저도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보고 있는데 계속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SNS에 글 쓰면 그게 그대로 전 세계 뉴스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측 불가의 세상이죠. 그래서 올해 일본 경제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경기 정점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다만 지난 30년간의 장기 저성장 내지는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 그래서 일본 경기가 뭐 2%, 3% 성장은 힘들고 잘하면 1% 아니면 그 이하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경제와 사회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까요? 일본 경제의 어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견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인데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2024년에 조기퇴직, 희망퇴직을 모집한 회사가 한 53개사쯤 되는데 10,000명 정도를 조기퇴직,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세이도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 소니도 했고요. 우리 체중계 만드는 오므론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가지고 있는 이제 세븐앤드아이 홀딩스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런 구조조정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 있었는데 2024년은 뭐 아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0.1% 경제 성장했고 또 명목 GDP 600조 엔 돌파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의 꿈의 숫자였거든요. 600조 엔 돌파했고 또 주가도 보면 정고점 4만 엔 돌파했었거든요. 경기가 좋진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에도 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역대급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현상이죠. 두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지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대, 자연 실업률이 보통 3%라고 하는데 그걸 밑돌고 있죠. 게다가 이제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냐를 봤을 때 1.2개 있습니다.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넘치고 사람이 부족한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자른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드디어 인재의 리밸런싱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흑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희망퇴직, 조기퇴직을 지금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90%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을 하냐면 옛날처럼 힘들 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인력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는 인력들을 흑자일 때 성적이 좋을 때 미리미리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본형 고용관행이 붕괴되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종신고용, 연공설 임금제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내 실업자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내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직원이긴 정직원인데 특별히 일이 없어서 출근하면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핑하다가 그냥 퇴근하는, 대체적으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경기 굉장히 좋을 때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은 시니어 세대 고액 연봉자들이, 그렇죠, 일본의 통계는 한 500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흑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 채용 시장이라는 게 커졌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제 신졸 채용이라 그래서 대졸 공채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졸 채용,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서 종신고용 연공설임금 제도로 유지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회사를 전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중도 채용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98년 정도부터 중도 채용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IT 부문이나 뭐 이런 핀테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일본형 고용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IT는 사내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IT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직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지금 중도 채용과 신졸 채용이 한 50대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구조조정을 하고 일손 부족이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사람을 자르고 하는 게 지금 사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도 커다란 어떤 구조 변혁의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과 내수 회복으로 보아 디플레이션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형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종신고용, 연공설 임금제도, 뭐 기업별 노조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언제 생겼을까?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일본에 있던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 제도는요. 전 시기,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미 군정기 7년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인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이 당시 이제 총력전이었습니다. 군대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모두 다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에게 이제 무기를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뭐냐면 주주총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과 공장에 정부에서 관리를 이제 파견을 해서 완전히 이제 접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뭔가 보니까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담당 은행을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을 지배함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인위적인 금융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메인뱅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또 이 숙련 노동자를 두고서 경쟁을 하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노동자들의 기업 간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는 모든 노동자가 1년에 딱 한 번 정기 승급 때만 올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종신고용과 연공설 임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형 고용관행도 만들고 어떤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가트 체제 하에서 일본이 전 세계에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시대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어떤 장인 정신을 녹여내서 품질이 굉장히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만들고 정부는 특정 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버블 붕괴죠. 90년, 91년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더 이상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본의 이 1940년대 만들어진 이 시스템 때문에 위기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산 가격이 무너져서 그 기업은 이제 사실 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담당 은행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이 메인뱅크 담당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비 기업이 됐는데 이 좀비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좀비 기업이 계속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업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고 기업도 도산하지 않고 뭐가 나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전 시기에 만들어진 통제적인 시스템 때문에 일본의 경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게 위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 1997년에 은행 위기예요. 이 97년에 산이오 증권, 야마이치 증권, 그 다음에 홋카이도 타크쇼크 은행 이런 은행들 금융권에 파산하는 기관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서야 이제 위기가 현실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자본주의의 어떤 개혁, 구조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불량 채권을 정리하면서
일본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혁이 발생을 했고요. 이걸 이제 금융 빅뱅이라고 하는데 98년부터 본격화돼서 거의 한 2006년 정도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10년 정도 걸려서 자본시장, 1940년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1998년부터 희망퇴직, 조기퇴직이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98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비정규직 시장도 늘어나고 중도 채용 시장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경에 대충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일본이 굉장히 불운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구조개혁이 좀 마무리됐다 싶은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왔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처방이 시작이 된 건데 이때도 사실은 구조개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개혁이 있었냐면 기업들의 그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2015년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프라임 시장 기준으로 지금 100%거든요. 주가도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 경제를 굉장히 긴 시점에서 보면 194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90년대부터 붕괴하고 다시 새로운 균형으로 바뀌어 가는데 한 30년 걸린 겁니다. 1998년부터 자본시장도 개혁되고 노동시장도 바뀌어 가고 기업 통치 구조 개혁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2010년대부터 본격화돼서 대략 한 2020년 전후가 되면 한 30년에 걸쳐서 일본 경제의 큰 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0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기 위한 30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는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균형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앞으로 이 30년 바뀐 새로운 균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30년 전에 일본 경제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일본 경제의 변화된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